자, 여러분 교재에 그 순환적 경기 변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환적 경기 변동을 보시면은, 자, 이 경기 바닥을 이렇게 해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죠. 자, 이런 형태가 부동산은 반복이 되는데, 이 바닥, 경기 바닥을 통해서 회복 시장의 국면은 이렇게 느리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정상을 통해서 내려오는 후퇴 시장의 국면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국면이죠. 이 국면은 부동산 가격이 뭐한다? 상승하는 이 국면을 우리는 확장 국면이라고 하고, 이 국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이 국면은 무슨 국면이냐면은 수축 국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회복 시장이 있고, 또 여기는 무슨 시장이죠? 일반 경기에, 호경기에 해당하는 상향 시장 국면. 자, 여기는 일반 경기에, 불경기에 해당하는 하향 시장 국면인데, 자, 지금 이 국면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네 개의 순환 국면이 이렇게 되풀이돼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되풀이돼서 반복이 되는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순환적인 변동이라고 해요. 순환적인 경기 변동인데 몇 개죠? 지금 네 개의 시장,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순환 국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자, 네 개의 순환 국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하향 시장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요. 즉, 후퇴 시장이 계속,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후퇴 시장에서 계속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일반 경기에, 불경기에 해당하니까 부동산 거래는 극히 저조하고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강해 가는 국면의 시장이 하향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을 전문 용어로 공실률이라고 해요. 많이 듣죠? 공실률은. 여러분이 공실률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뭐가 된다? 최대가 돼. 최대가 되지만은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어떻게 될까요?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뭐가 돼? 최소가 되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축 안 짓잖아요. 최소가 됩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점점 하락하다가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회복시장의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회복시장이 이렇게 서서히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아직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니까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요소가 개입을 하기 쉬운 국면의 시장이 회복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시장에서는 우리가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이제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니까 점점 뭐한다? 증가를 하지. 증가하고, 또 공실률도 뭐한다? 우리는 감소를 해요. 그리고 건축 자재의 수요도 증가하고, 고객이 중개업소를 찾는 빈도도 늘어나는 게 회복시장 국면. 그래서 우리는 회복시장에서는 개별 부동산별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래서 회복시장에서 점점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 접어드는 상향시장에 접어들면은 부동산 거래는 활발해요. 부동산 거래는 활발하고, 또 공실률은 뭐가 되죠? 여기서는 최소가 돼요. 최소가 되고, 건축 거래는 활발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뭐가 된다? 최대가 되는 게 상향시장. 이 상향시장을 넘어서 내려오면 후퇴시장으로 접어들면 거래는 한산하고, 공실률은 또 뭐한다? 증가를 하겠죠. 또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또 뭐한다? 감소를 하게 되는 국면이 후퇴시장.
자, 이런 흐름을 기본적인 것만 봤어요.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보고 공실률, 건축 허가 신청 건수 위주로 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문제는 이게 되풀이돼서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점선 보세요. 이 점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경사가 급하고 점선 기준 좌우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변동의 대칭성을 보면은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에 변동의 대칭성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우, 경사, 뭐죠? 점선을 통해서 우, 경사, 좌우, 비대칭의 구조다. 이 말은 회복 시장은 느리게 진행되고 후퇴장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우, 경사, 비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변동의 대칭성에 있어서. 자, 이 순환적 변동이 지금 보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26회 시험에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시장 외에 안정시장이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맞는 질문이죠. 왜냐? 여러분이 이것은 부동산 경기의 4가지 순환 국면인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은 이 4개의 순환 국면 시장 외에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은 고유 시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시장이 무슨 시장이냐면은 안정 시장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인데 이 안정 시장은 이 순환 국면에서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안정 시장 말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시장이 안정시장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 안정적으로 오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돼.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을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되겠죠. 자, 우선 요 내용인데 여러분 거기 앞에 89페이지 보시면은 위에 자, 89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거기 89페이지인가? 87페이지인가 모르겠네요. 87페이지가 되겠네. 위에 보시면은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부동산 경기는 이러한 순환적 변동 위외에 순환적 변동 위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나타나죠. 우리가 계절적 변동, 무자기적 변동, 그리고 장기적 변동인데 시험에는 이 두 변동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부동산 경기에는 순환적 변동 위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인데 계절적 변동은 계절이 가지는 속성에서 나타나요. 우리나라는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좋아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계절적 변동은 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입니다. 자, 여러분이 겨울철에는 어떻게 돼요? 땅이 우리나라는 얼죠. 건축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건축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매해 발생하는 현상. 이것은 계절적 변동.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대학가에서는 우리 방학 기간 동안에 대학가 인근의 원룸주택의 공실률은 증가합니다. 이게 또 매해 발생하거든요. 이런 현상도 무슨 변동? 계절적 변동. 시험 문제는 사례가 나와요. 아, 사례가 주어졌을 때 요거는 어느 변동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무자기적. 여러분이 우리 랜덤이란 말 많이 듣죠. 랜덤이 뭐예요? 여기 뭐 쉽게 해도 랜덤이라면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우리 그 있죠. 어디 가서 그 뭐 홈플러스에서 뭐 여기 넣죠. 그래서 미서 하나 쫙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랜덤 무작위로 뽑는다. 그냥 번역한 거야. 랜덤 무작위적 뽑는다. 이런 것을 번역 그대로 한 겁니다. 여기 무작위적 변동인데 그래서 용어가 어려워서 시험에 잘 내는 것 같아. 예기치 못한 사태.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순환적인,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입니다. 그럼 예기치 못한 사태하면 대표적으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자연재해의 대표적인 게 뭐죠? 지진이나 홍수 등으로 일어난 자연재해로 인해서 건축물이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정쟁, 혁명, 폭동 등의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우리나라 8.2 대책이라는 뉴스 많이 나오죠. 정부의 이렇게 급격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 이런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슨 변동? 무자기적 변동. 이것도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시험 지문에. 예,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보면 정부의 급격한 정책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고, 또 요즘 지진으로 해서 포항에 보니까 건축물이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었죠. 이런 경우에서 우리나라는 좀 적은데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커요. 그럴 때 건축물 회복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건축 경기가 뭐일 수 있다? 호황일 수 있죠. 이런 변동이 무자기적 변동입니다. 자, 용어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91페이지 보시면은 거미집 이론이 나옵니다. 자, 이 거미집 이론은 요 이론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까 뭐죠? 우리가 새로운 균형,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했을 때 하는 건 무슨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무슨 분석? 정태 분석인데 거미집 이론은 동태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치 캐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 에치 캐리라는 학자에서 나타나는 이 거미집 이론입니다. 자, 에치 캐리라는 학자에서 나타나는 거미집 이론. 자, 거미집 이론은 우선 모든 시장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농축산물 시장이라든지 우리 부동산에서는 건축물 시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농축산물 시장에서 나타난 이론을 이 건축물 시장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거미집 이론은 이 두 시장의 공통점은 뭐죠? 생산 기간이 뭐가 돼? 장기간 소요된다는 거예요. 생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서의 무슨 상태? 불균형은 자, 여러분 불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불균형. 반대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균형. 아까 배우셨잖아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불균형.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뭐죠? 불균형.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은 이 불균형 상태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조정을 해줘야 돼. 이 불균형 상태를 균형 상태로 이 조정되는 이 과정을 어떻게 분석했다?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동태. 예, 동태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대. 자, 동태 분석은 시간을 고려한다, 안 한다? 시간을 고려한다. 변화하는 과정을 시간을 고려하는 거예요. 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태, 시간을 고려하면 동태. 그럼 가정이 있거든요. 이 거미집 이론의 가정을 보게 되면은 우선 2017년도, 이 T는 기간이에요. 2017년도의 수요량은 2017년도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함수로 표현하죠. F는 함수 표시. 2017년도의 수요량은 2017년도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 그럼 반대로 2017년도의 공급량은 전기 T-1 전기 2016년도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왜? 생산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공급에 뭐가 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옛날에 보면 마늘 파동, 배추 파동, 고추 파동, 이 파동이 많았죠. 한 해는 가격이 폭락, 그 다음에는 폭등, 폭락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 사이에 뭐가 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즉시 공급할 수 있으면요, 그게 안 나타나죠. 공급에 시차가 있어서 우리는 가격의 폭등 폭락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미집 이론을 또 시험에 6번 정도 출제를 했나요? 거기 보면요, 시험 문제 우리 27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는데, 이 출제할 때 항상 우리 6번 시험 다 출제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거미집 이론의 유형을 볼 때 6번 다 출제한 게 바로 뭐가 출제를 했다? 수렴형을 다 출제했어요. 왜냐? 수렴형을 6번 다 출제한 이유는 바로 이 수렴형이 무슨 균형이냐면은 안정적인 균형이다. 이 수렴형이 안정적인 균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출제하면 계속 출제해요. 거미집 이론 출제하면 계속 나온 게 수렴형. 그럼 수렴형만 잘 공부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여러분이 오늘은 하나만 공부하고 다음에는 탄력성까지 연결시킬 건데 한번 볼까요? 이 가격 좋은데 수요곡선에 어떻게 돼요? 수요곡선의 기울기 이렇게 완만한 형태, 공급곡선은 이렇게 기울기가 급해요. 자, 이런 그림의 형태인데, 자, 이 그림에서 아까 배울 때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이 점이 무슨 상태? 균형 상태. 그럼 균형 상태인데 이 점은 교차하지 않죠? 이 점은. 그럼 이 점은 뭐야? 불균형. 교차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 불균형이 이제 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화살표는 시간이 경과하는 걸 나타내. 그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점으로 왔다가 이 점에서 다시 이 점으로 오고, 또 이 점에서 또 어느 점? 이 점으로 오고, 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오고, 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되겠죠? 이런 형태를 무슨 형태? 수렴형. 불균형이 균형 상태로 조정돼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모양이요, 이 모양이 여러분 거미가 밖에서부터 거미줄을 치면서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거미가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거미집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수렴형에서 나온 겁니다. 거미집 이론이에요. 그래서 자, 수렴형인데 요걸 봤더니 수렴형은 뭐가 돼요? 수렴형은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뭐죠? 마이너스 기울기거든요. 자, 여러분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기울기이기 때문에 뭐를 씌운다?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를 할 때 어디가 크다? 지금 공급곡선이 더 크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수렴형이다. 그럼 여러분 27회 시험에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0.3이다. 그럼 마이너스 0.3 절대값 씌우니까 얼마? 기울기가 마이너스 0.3인데 절대값 씌우면 플러스 0.3. 그럼 여기 0.8이다. 그러면 여기 크죠? 0.3보다 0.8이 크잖아요. 이런 경우 뭐? 수렴형.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냐? 요 숫자가 주었어요. 수요곡선 기울기 마이너스 0.3, 공급곡선 0.8. 딱 주어졌어요. 비교해요. 그럼 그게 비교해서 수렴형인지 발산형인지 판단해야 돼. 그럼 이런 형태는 무슨 형태? 수렴형. 그럼 발산형은 불안정적인 균형. 자, 불안정적인 균형이 발산인데, 자, 이 얘기거든요. 발산은 수렴형과 반대. 발산은 뭐와 반대? 수렴형. 그러면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급하겠죠. 반대니까.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한, 이게 발산. 그러면 이 얘기죠. 자, 이 점이 불균형인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빠져나가죠. 이렇게 점점 빠져서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런 상태.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이런 상태를 무슨 형태? 발산형. 그럼 발산형은 수렴형과 반대입니다.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비교했을 때 반대니까 어디가 커야 돼? 수요곡선, 여기가 커야죠. 자, 그러면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0.7이다. 예? 공급곡선이 플러스 0.3이다. 그럼 마이너스 0.7 절대값 씌우니까 얼마?
플러스 0.7이죠? 이게 0.3보다 크죠? 이런 경우를 무슨 형태? 발산형.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공부할 때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수렴형. 요것만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세요. 수렴형만 알면은 수렴형의 반대는 뭐다? 발산. 요거 두 개 암기하면요. 여러분 헷갈려서 안 돼. 하여튼 여러분 하나만. 요것만 정확히 기억하면 돼. 수렴형 반대는 뭐다? 발산. 요것만 우선 기억하고. 그럼 순환은 쉬워요. 그러면 세 번째가 무슨 형태? 순환형이에요. 그럼 순환형은 왜 쉬운가? 한번 보면은 순환형은 이런 형태입니다. 자, 순환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순환형은 이런 형태. 이 점이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계속 뭐가 돼?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순환형이야. 그럼 순환형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순환형. 그러니까 이건 같으면 순환. 이건 뭐 볼 거 없고. 요 수렴형만 기억하면 되죠. 반대는 뭐다? 발산. 믿고 오르면 순환. 되겠죠? 그러니까 수렴형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수렴형만. 탄력성은 여러분 나중에 1, 2월 배우고 우선 기울기부터 하나만 우선 기울기부터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이 거미집 모형 나오면 요걸 출제하잖아요. 계속 요즘 여러분이 6번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정답 물을 때. 그래서 꼭 요 세 가지 조건을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거미집 이론 출제 좋아하시는 분 있거든요. 이분이 들어가면 꼭 냅니다. 출제. 자, 98페이지로서 부동산 시장으로 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 말 그대로 지금 뭐죠?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뭐? 수요와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뭐가? 공급이 만나서 뭐가 결정돼? 가격이 결정되고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 교재 보니까 중간에 보이스라는 학자에 나오죠. 보이스. 네. 자, 이 보이스라는 학자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개념 한번 보세요. 자, 부동산 권리의 교환. 예를 들면 소유권, 뭐 이런 권리의 교환. 그리고 가격을 화폐로 표현한 게 가액입니다. 상호 유리한 교환으로서의 가액을 결정한다든지 또 경쟁적 이용에 따라서 부동산이라는 공간을 배분한다든지 또 공간 이용 패턴 유형을 결정한다든지 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의도된 상업 활동을 하는 장소를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개념을 우리는 25회 시험에 출제를 한번 했어요. 이 보이스라는 학자의 부동산 시장의 개념을 25회 시험에 한번 시험 지문에 또 출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나오죠.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보면 아까도 했지만 부증성의 토지의 특성에 따라 토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에 따라 수요자에게 부동산이라는 공간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을 가져요. 자원 배분의 기능. 그리고 또 가격이 결정되면 현금과 부동산의 교환 또는 경기 침체 시에는 부동산 평가를 통해서 부동산의 맞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교환의 기능입니다. 우리 어느 시장이든지 시장이 가지는 고유 기능은 자원 배분의 기능, 교환의 기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또 뭐가 있냐? 정보 제공의 기능이 있습니다. 정보 제공의 기능을 보면은 자, 매도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이 5억, 매수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이 3억,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2억.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누가 개입하죠? 이 부동산 시장의 매도자, 매수자 양쪽에 이 거래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누가 제공해요?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제공하잖아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져요. 그리고 또 정보가 제공되면 처음 불러본 가격, 이 호가가 파괴돼요. 파괴되면서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은 점점 하락을 해요. 그리고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은 점점 올라가요. 매수자. 그러다가 시간이 이렇게 점점 흘러가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요 교차하는 점, 이 정도 시간이 흘러오게 되면은 매도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가장 낮은 하한 가격, 또 매수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상한 가격이 여기서 뭐를 이루었다?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억의 가격이 형성되면서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걸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 또는 가격 형성의 기능이라고 해요.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을 다른 말로 가격 형성의 기능인데, 이 로스라는 학자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용어죠. 가격 형성의 기능,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 가격 형성의 기능. 그러니까 이건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서로 가격이 맞아야 교환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가격 형성의 기능,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또 우리는 토지는 우리가 용도가 비슷하면 대체가 가능하고 또 경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지속적인 대체와 경쟁을 통해서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의 상태로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양이나 질을 또 조정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좀 입지론 배우고 좀 더 우리가 설명을 하고 우선 이런 몇 가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가끔 뜨문뜨문 이제 나오죠. 자, 올해 28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용어 중에 뭐가 있어요? 앞에서 배웠던 용어 중에 토지의 특성이 있잖아요. 이걸 잘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토지의 특성에 따라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좀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자, 특성 중에 토지의 특성 중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성이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이동시킬 수 없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형성되냐면은 국지적 시장. 국지적인 시장을 형성한다. 자, 토지가 속해 있는 그 지역 내로 어떻게 국한되는 시장. 그래서 토지는 공간이라고 배웠죠. 이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국지적 시장을 형성하죠. 이 전국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거. 국지적 시장을 형성한다. 자, 용어 하나 더 배울까요?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주어졌어요. 자, 부동산 시장을 우리는 마케트, 시장이 마케트거든요.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용도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자, 이때 이 각각의 시장을 이 마케트에 대해서 서브란 말을 붙여요. 앞에 서브 마케트라고 해요. 이걸 서브 마케트. 이 각각의 시장을 서브 마케트. 그럼 또 주거용을 또 세분시킬 수 있죠. 뭐 단독 주택 시장, 공동 주택 시장을 또 세분시킬 수 있죠. 그럼 또 이 세분된 건 또 뭐라고 부르면 돼? 우리는 서브
마켓 더 세분했다는 얘기예요. 서브 마켓. 요걸 기준했을 때 여기는 서브. 그럼 요 위로 갈 때는 뭐예요? 뭐 슈퍼 이렇게 가지고 서브 마켓, 서브 마켓. 그럼 요게 뭐냐? 우린 요 밑에까지는 할 필요 없고 요 서브 마켓을 번역을 할 때 부분 시장 또는 하위 시장으로 번역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용도별이라든지 또는 권리 형태별에 따라 이 전체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여러 개, 주상공, 여러 개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형상을 우린 전문 용어로 시장의 분화란 말 써요. 시장의 분화. 시장의 분화란 용어 이해가 되겠죠? 부동산 시장을 예를 들어서 용도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개의 시장으로 뭐다? 나뉘어지는 형상을 시장의 뭐다? 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 시장의 분화는 이 각각의 시장을 뭐라고 해요? 부분 시장이 형성돼. 이 시장의 분화로 인해서 부분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게 바로 뭐다? 국지적 시장에서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임장 활동화가 중시되는 게 국지적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이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불균형이라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권리 형태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으로 나눌 수 있죠. 이때 이 매매 시장, 전세 시장에서 예를 들면 요즘 전세 시장에서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죠. 그럼 불균형이 나타나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게 여러분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자, 이제 부동산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시장까지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세 시장에서 전세 공급량에 비해서 뭐가 많아요? 수요량이 많으니까 수요자 경쟁이 벌어지니까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럼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전세 골치 아픈 거야. 아, 전세 구하는데 전세 물건이 없어. 그럼 월세로 갈까요? 월세는 돈 더 많이 드는데 자기 소득 중에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월세를 가기 위해서는 소득에서. 그래서 뭐를 한다. 자기는 꼭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예? 외곽으로 가긴 싫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를 해야 돼. 약간 부담이 되더라도 융자를 이용해서 뭐를 융자해서 이자 주는 게 월세보다 싸다 싶으면 뭐를 해? 융자를 봐서 뭐를 가버려요? 매매로 가버리지. 그래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은 시장에서의 매매 가격도 올라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이 오르거든요. 또 매매 가격이 또 오르면 또 뭐가 올라? 또 전세 가격이 또 올라. 오른 게 또 매매 가격이 또 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오래. 전세 가격의 상승이 매매 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이런 매매 가격 상승이 다시 전세 가격 폭등을 유발해요. 이것이 제일 잘 나타나는 장소가 강남이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이게 제일 잘 나타나는 지역이 거래가 활발하다는 거야. 그 지역에 가야 되는 거야. 공인중개사는. 아, 우리는 스스로 받아야 되니까 거래가 활발해야 돼. 근데 뭐 60평인데 가서 거래한다 47평? 망하려고 작정했어. 그건 거래가 안 돼. 예? 하여튼 중개사는 거래 많이 쓰고 뭐죠? 전세 물건 많이 써야 되고 매매 많이 되고 전세 되고 월세 많이. 월세는 좋아. 계속 여기 노테이션이 빨리 돼요. 그래서 중개사는 그런 지역에 잘 가야 돼요. 60평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요즘에 옛날하고 달리 요즘 60평 거래가 안 돼요. 예? 전세도 별로 없어. 요즘에 60평은. 왜? 관리비가 비싸잖아요. 예? 두 사람 60평 어떻게 살아요? 청소도 못 하는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 못 살아요. 관리비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 시장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런 건 상식으로 좀 알고 다니십시오. 자, 국지적 시장이에요. 또 부동성으로 인해서 또 뭐가 나오죠? 자, 여러분이 앞에서 또 배우셨어요. 토지 이용에서의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토지 이용에서의 뭐가 발생한다? 외부 효과. 또는 외부 효과를 외부성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거든요.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죠. 자, 여러분이 지금 광명 시내에 살고 있는 여러분 지역에 정부가 공공주택, 저소득층 공공주택이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 찬성 반대? 다 반대. 막 나오잖아요. 이거 고민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거 말고 공공주택을 정부가 공급한다면 뭐 해?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데 자기 집에 오는 건 반대. 왜? 주택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정부가 공공주택을 뭐 했어요? 이번에 이틀 전에 발표했잖아요. 100만 호? 야,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원 할 때 죽는 줄 알았어. 여러분 200만 원 할 때 분당 일산 신도시 만들어서 200만 원 공급하는데요. 급격히 공급하는 것도 부작용이 심각해요. 왜? 건축 자재가 있나? 없잖아요. 대통령은 하락하는데 밑에선 어떻게 돼? 완전 머리 아프지. 그러니까 모대가 없으니까 뭐야? 바닷물에 하니까 부식이 빨라지지. 그러니까 20년도 채 가기 전에 뭐 한다?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공급 절대 못해 우리는. 절대 왜 붙이냐? 어디 공급할 건데? 서울 수도권 어디 공급할 거예요? 여러분 지방은 주택 남아요. 지방은 120%야 보급률. 지방은 별 생각 없어. 서울 수도권인데 서울은 전세 주택 없는 사람이 55%예요. 그럼 서울 수도권에 공급해야 되는데 서울 수도권 공공주택 들어가 있는 지역 주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하지. 들어갈 수가 없어. 100만 원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 해야 돼. 공공주택 공급이 안 돼요. 여러분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도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잖아요. 옆에는 시흥 보금자리 주택 공공주택이잖아요. 들어가려 하니까 뭐 반대하니까 해지, 부천 해지, 다 해제야. 땅이 안 돼. 내년 6월 산 거죠. 그거 하면 떨어져.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정부 끝나는 거야. 될 수가 있어요? 그거 진행하면은 시장 선거에서 다 떨어지는데. 안 돼요. 말은 원론은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탁상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 공급하니까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 공공주택 공급하고 아예 돈 주는 게 낫지. 보조. 돈 주는 게 깨끗하지 뭐.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이 외부 효과가 상당히 요즘 많이 작용합니다. 시험에 그래서 자주 출제를 해요. 외부 효과. 그렇지만 또 부동성에서 또 뭐가 있죠?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데 또 뭐가 있어요? 부증성이 있잖아요. 부증성 등의 특성에 의해서 도시 토지인 수요는 계속 인구가 집중되면서 증가를 해요. 근데 택지를 조성 공급에는 어떻게 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줄여서 수급, 조절이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수급 조절이 어려워요. 곤란하다.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와요? 이 지문이 많이 나와요.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안 되는 단기에는 공급이 어렵다 보니까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어려우면 당연히 가격은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뭐를 발생한다? 가격의 왜곡. 이 지문을 우리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상품과 달라요. 자, 이런 특성이 있고 또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가격이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소수야.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 그래서 소수의 부동산을 사는
구매자와 뭐가 존재한다? 판매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한다. 소수. 그리고 가격이 비싸니까 여러분이 또 문제는 저축한 돈은 별로 없고 전세에 자기 돈은 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살려니 융자를 필요로 하지.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의 가능성, 자금 조달의 가능성을 뭐라고 하냐? 자금의 유용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 자금의 유용성과 또 깊은 우리는 관련을 맺고 있죠. 그러면 이 자금 조달의 가능성은 요즘에 뭐에 영향받죠? 우리는 금융시장에서의 뭐에 영향받는다? 우리 금리라고 하면 다 대출금리입니다. 예금금리 아닙니다. 우리 금리라고 하면 무슨 금리? 대출금리. 이 대출금에 대한 대출 이자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금리.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그리고 또 가격이 비싸니까 매매 기간이 단기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걸려. 장기야. 왜냐?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으로 처분을 해요. 원하는 가격으로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황금성이라고 해요. 황금성 용어 어렵죠? 자, 여러분이 작년에도 황금성이라는 질문이 나왔거든요.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황금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그 토지마다 지질, 지세, 지만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자, 일반 상품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일반 상품은 대량 생산을 공장에서 해서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최종적인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유통 어떻게 돼? 기구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매상과 소매상 같은 유통기구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시장이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비조직화가 되어 있어요. 비조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상품은 가격 통제가 가능해요. 자, 통닭 가격 오른다. 올릴래 말래 통제할 수 있어요, 정부가. 그렇지만 부동산 통제가 안 돼. 야, 부동산 가격 얼마야? 못해. 예? 개별성으로 인해서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의 가격에 대한 집중 통제가 곤란해져. 그런 특징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우리 거래에 있어서의 뭐가 나타나냐? 비공개성이 나타나. 공개성 또는 은밀성. 자, 비공개성, 은밀성이 나타나니 가장 대표적 이유는 뭐냐 하면요. 부동산 소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 보면은. 그리고 또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나타나요?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를 뭐한다? 꺼려 한다는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를 꺼려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시면요, 이제 실제 그 거래를 하면 본인들의 성격이 다 드러납니다. 예? 예? 간이 큰가 안 큰가 다 드러납니다. 예? 처음에 이제 하다가 이제 뭐 5억대 거래하시면 이제 5억이라는 숫자가 이제 민감하지 않아요. 예? 민감하게 여겨지다가. 근데 이제 분양권 거래를 하다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가끔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곡지구인 전에 보니까 업계약서 작성에다 또 문제가 되고, 다운은 다 양도소득세 문제인데, 문제는 피가 1억 2천이에요. 분양권 거래가. 그래서 1억 2천인데 어떻게 돼요?
계약서는 얼마 적어? 예? 5천으로 적겠죠. 적으면서 뭐 한다? 예, 파는 사람도 되게 1억 2천 받으면서 5천으로 딱 적고, 또 진짜 좀 공부 좀 한 사람은 저 사람이 이거 반드시 사야 되겠다 하면 뭘 해버려? 거기서 양도소득세 5천 자기가 거래 계약서 작성하면서 양도소득세 누가 내야 돼? 파는 사람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넘겨버려. 양도소 5천 계약하면서 양도소득세 44% 부담권 너 내고, 예? 예? 그 다음에 수수료까지 이제 부담하는 거 생각을 하면은 2,600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다 떠넘겨버려. 반드시 사야겠다. 그런 게 할 때 여러분이 중개 거래 계약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추징당하죠. 걸리면. 그러니까 서류에 아무런 하자 없이 잘 적어야 돼. 그걸 잘 하시는 분이 돈을 법니다. 우리는 서류를 보잖아요. 하자가 없어야지. 그래서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수표는 추적이 가능하죠. 옛날 어떤 분은 3억 거래인데 3억 가만히 갖고 다니대. 롯데 그 잠실 그 거래할 때. 왜? 추적이 되니까. 돈 있는 사람 집에 다 금고 하나씩은 있어요. 현금 거래하지. 요즘 좋아요. 5만 원짜리 생겨서. 근데 만 원짜리 생길 때는 힘들었어. 만 원짜리 007 가방 2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저 5만 원짜리 넣으니까 10억 딱 들어가요. 007 가방 하나.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런 거래, 부동산 거래는 현금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자, 101페이지까지 설명했고요. 자, 102페이지의 효율적 시장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